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회복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척당했고 그 사랑이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랑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깊이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 안에도 진심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미움의 반대가 아닌 이해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배웠죠.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어린 시절 저는 동생과 항상 비교당하며 자라왔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부모님의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 동생이 공부 잘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중학교 때 시험 점수가 나온 날 저는 성적표를 손에 들고 부모님께 뛰어갔던 날이 기억나요. 그땐 이번엔 정말 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칭찬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이번에 수학 90점 받았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 90점이라. 근데 네 동생은 95점인데 겨우 그 정도로 자랑이야?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지난번보다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75점에서 90점으로 오른 거잖아요. 100점을 맞아야지. 90점 맞았다고 만족하는 거야? 언니인데 동생보다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저는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5점에서 90점으로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는지 부모님은 전혀 몰랐어요. 더 잘해야 한다는 그 끝없는 기대는 제게 좌절감을 안겨줬어요. 동생이 95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저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잘하려고 애쓴 만큼 부모님이 칭찬해 주길 바랬는데 그 기대는 언제나 헛된 것이었어요. 동생이 성적을 잘 받으면 부모님은 외식을 시켜주거나 선물을 사주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 한마디 듣는 게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해야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부모님의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생은 집안일을 거의 안 했지만 반면에 저에겐 항상 매일같이 집안일을 시키곤 하셨어요. 그 불만은 계속 쌓여갔고 어느 날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느 주말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선 동생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추고 저도 모르게 속에서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생, 너도 좀 도와줘. 여기 거실도 네가 쓰잖아. 나 바빠. 공부해야 돼. 공부는 무슨? 지금 드라마 보고 있잖아. 왜 동생한테 짜증이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결국 저는 그날 그동안 수없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매번 참고 넘겼던 서러움들이 그날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항상 나만 힘들어야 하는지, 왜 나만 인정받지 못하는지, 어릴 적부터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부모님께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제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엄마, 왜 항상 저만 집안일을 해야 돼요? 동생한텐 한 번도 집안일 시키신 적 없잖아요. 또 시작이네. 너 동생은 공부하느라 바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설거지나 끝내. 저도 학교 다니고 힘들어요. 왜 저만 계속 일해야 하냐고요. 넌 공부도 못하잖아. 그러면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저도 공부 잘해요. 동생처럼 전교 1등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항상 전교 20등 안에 들잖아요. 제가 조금 못한다고 해도 동생보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러면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평? 공평은 무슨? 네가 우리 집에서 밥 먹으려면 네 몫을 해야지. 동생은 너보다 공부도 잘하니까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야. 언니가 돼서 모범이 되지 못할 망정 집안일 좀 시켰다고 성질을 부려? 너 오늘 저녁밥 굶어. 엄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공평함이라는 것은 이 집에선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단어였어요. 부모님은 동생의 능력을 이유로 동생을 감싸며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왜 동생만 예뻐하고 저를 구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내가 동생보다 공부를 못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집에선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불만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던 해, 마침내 그 진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진실은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방에서 책상에 앉아 정시 모집 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집중하던 중 부모님이 문도 두드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짐 챙겨.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의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만이 서려 있었어요. 아빠는 뒤따라 들어와 팔짱을 낀 채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 이제 20살 됐잖아. 여기 더 이상 네가 있을 자리가 없어. 제가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야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아빠, 제가 또 뭘 잘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사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 너 우리 친딸 아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어요. 방 안은 정막이 흐르고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지금 저에게 닥친 현실이 이해가지 않았죠.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넌 입양된 거야. 우리가 도리로 여기까지 키운 거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어릴 적부터 느꼈던 차별, 항상 동생과 비교당하며 외톨이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딸이 아니니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울분이 올라왔어요. 저는 엄마 아빠에게 반문했죠.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한 번도 말 안 해주셨냐고요? 알려줄 필요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책임질 생각이었어. 그럼 엄마 아빠는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지고 온 캐리어를 가리켰어요. 부모님의 태도는 단호했고 이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아니야.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했어. 지금 나갈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네 계좌로 100만 원 줄 테니까 이 돈으로 고시원이라도 구하든가 해. 그럼 대학은요? 정시 원서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널 책임져야 하니? 20살이며 성인이니까 네가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네 돈은 네가 스스로 마련해야지. 엄마는 짜증 섞인 얼굴로 제 말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억울함과 배신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정말 가족인 줄 알고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아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게 저한테 매몰차게 구실 거면 차라리 파양하시지 그랬어요.
야, 우리라고 그런 마음 없었겠니? 우리는 애가 생길 줄 모르고 널 입양했단 말이야. 널 입양하고 나서 갑자기 네 동생이 들어설 줄 우리라고 알았겠냐고. 하지만 주변 시선도 있고 고아원에 갈 널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도 이때까지 키워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뭐 차라리 파양하지 그랬냐고? 하여간 이래서 근본 없는 천박한 것들은 키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전 그냥 대체제였던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대신 키우려던? 대체제든 뭐든 도리를 다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너도 우리한테 받은 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나가서 독립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왔어요. 거실에 멈춰서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쳐다봤지만 부모님은 무심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행동에는 미안함이나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집을 떠났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떠났고 힘겹게 독립을 시작했어요. 저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대학을 가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백화점 직원, 상담사, 장난감 판매원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저는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해보는 중에 의외로 파출부 일이 제 적성에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집안일 시키는 게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청소하는 걸 좋아하긴 했거든요. 방을 정리하거나 세제를 이것저것 써보는 게 취미처럼 느껴질 정도로 청소가 저한텐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출부 소개회사에 제 프로필을 등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반적인 파출부 비용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반신반의했지만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니 그 집은 정말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 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저택의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사모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첫인상은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저를 거실로 안내한 사모님은 편히 앉으라고 권하며 다과를 내오셨어요. 저는 경계심 속에서도 그녀의 환대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이전에도 이런 일을 해보셨나요? 젊은 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건 흔치 않아서요. 혹시 적성이 맞으시나 해서요. 네, 도우미 일을 몇 년 해왔어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좋네요. 제가 바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아들이랑 둘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편안히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들어도 될까요? 원래 저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이 일이었고요. 저는 참 청소가 좋더라고요. 정리된 걸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 일이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 참 밝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모님의 태도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 집에서 일하게 된다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집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부터 부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손을 움직이며 바닥을 닦던 중 주방 한쪽에서 사모님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어요. 아침부터 고생 많아요. 오늘은 왠지 좀 특별한 날 같지 않아요? 특별한 날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은 식탁 위에 케이크를 내려놓으셨어요. 생일 축하해요라는 글씨가 쓰인 작은 케이크를 보자 저는 순간 놀라며 케이크를 쳐다봤어요. 저번에 내가 생일 물어본 거 기억나죠? 그때 기억해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준비해봤어요.
제 생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정말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데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아, 맞아. 생일 선물도 준비했어요. 네? 생일 선물까지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모님은 케이크와 함께 작은 선물 가방을 건네셨어요. 선물 가방 안에는 제가 평소 갖고 싶다고 말했던 외국산 세제 세트가 담겨 있었어요. 선물을 확인한 제 얼굴에 감동이 번졌어요. 이건 제가 평소에 갖고 싶다고 말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가끔 이야기하시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세정력이 좋아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좀 가격이 나가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으니 부담 갖지 말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생일 선물로 세제를 준 게 좀 그러려나요? 아니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심지어 이렇게 세트로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일인데 뭐든 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늘 우리 가족처럼 열심히 일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저는 선물을 꼭 끌어안으며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렇게 사려 깊은 배려는 양부모님한테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 여기에 취직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사모님은 항상 제 편의를 봐주셨어요. 어느 날은 저를 일부러 일찍 퇴근시켜준 적도 있었죠. 일찍 퇴근했던 그날 저는 거실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손놀림은 평소보다 느려졌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모님이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오늘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며칠 동안 좀 늦게 자서 일을 하느라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그게 아니고 집 계약이 곧 끝나서 요즘 이삿짐을 싸느라 바빠서요. 별일은 아니에요. 어머, 그럼 정말 피곤하겠네요. 오늘은 그냥 거실만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이에요. 지금은 쉬는 게 더 필요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건 제 일생 처음이었어요. 저는 가능하면 이곳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는 창고용으로 쓰는 방 하나를 청소하게 됐죠. 창고방은 오래된 물건들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구석구석 쌓인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상자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쌓인 상자들 중 하나가 툭 떨어져 바닥에 내리는데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상자 쪽으로 다가갔죠. 낡고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는 충격으로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든 물건들이 조금 흘러나와 있었어요. 저는 엎질러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고 상자 속에는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무심코 앨범을 집어넣으려는 순간 한 장의 사진이 툭 튀어나왔는데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줍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분명 아기 시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사진은 제가 부모님께 받은 어린 시절 사진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양부모와 살던 시절 어렸을 때부터 많은 추억과 사진을 갖고 있는 양동생과 달리 저는 부모님이 딱히 사진을 많이 찍어주지 않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사진이 궁금하다고 하니 부모님은 휙 던져준 사진 한 장이 바로 여기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제 사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진 뒤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꼭 쥐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몰려왔는데 상자 속에서 또 다른 물건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출생증명서였어요. 놀랍게도 그 출생증명서에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또렷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제 생모의 이름 등 일부 내용이 가려져 있었지만 아마도 이 출생증명서는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 상세증명서가 아니라 일부 내용만 증명하는 일부 증명서라 친모의 정보는 가려져 있는 듯 했어요. 어떻게 이 집에서 제 출생증명서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사진과 증명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상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상자와 그 속의 물건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었지만 사모님이 제 엄마일 수도 있다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발견한 이 사진과 증명서는 어쩌면 제 삶에 감춰져 있던 진실의 조각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증거였기에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출생증명서와 사진을 들고 사모님이 계시는 서재로 갔어요. 서재 방문 앞에 서서 여러 차례 숨을 고른 끝에 드디어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모님이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이 사진이랑 서류 창고방에서 발견했거든요. 사모님은 제가 내민 출생증명서와 사진을 보고 몹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사모님이 제 출생에 대해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어린 시절 사진이랑 제 출생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거기에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결국은 미영 씨가 이 사진을 발견했군요.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모님, 제발 저한테 알고 계시는 걸 전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미영 씨 생모의 친구였어요. 미영 씨 어머니는 미영 씨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당신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입양을요? 그래요. 제 친구는 그 선택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미영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땐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친구는 빚도 있었던 데다가 그때 자궁암에 걸려 있었거든요. 자궁암이요? 세상에. 다행히 자궁암은 태아에게 감염 위험은 낮아 미영 씨는 별 문제 없이 태어났지만 문제는 미영 씨를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은커녕 자기 몸 챙기기도 힘든 처지였죠. 그래서 결국 미영 씨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미영 씨를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그 후에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 제 친구는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친구가 남긴 물건과 사진들을 제가 맡아두게 됐죠. 그 증명서랑 사진도 입양기관에 보낼 때 썼던 서류랑 사진일 거예요. 미영 씨도 그 사진을 갖고 있다고 했죠. 아마 그 사진은 입양기관에서 받은 사진일 거예요. 어머니는 사모님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탁 하나를 하셨다고 말했어요. 언젠가 저를 찾아달라고.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셨어요. 그 부탁을 지키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해 제 행방을 찾았고 저를 고용한 건 역시 그 계획의 일부였다고 덧붙이셨어요. 그렇게까지 저를 찾으셨으면서 그걸 왜 이제야 말하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냐고요? 그동안 말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잖아요. 저도 당연히 미영 씨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충격을 받을까 봐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미루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사모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사모님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머금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영 씨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당신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작 말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말할 생각이었어요. 이건 진짜예요. 사모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 많아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확실한 건 전 엄마에 대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모님은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적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잠시 후 작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저랑 제 친구 미영 씨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미영 씨 어머니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친지들도 없이 홀로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진도 잘 찍지 않았죠. 미안하지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의 유일한 사진이에요. 이게 제 엄마의 사진.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낡고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사모님과 제 생모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꼭 쥐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동시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진실을 이렇게나 늦게 말하게 된 자신을 원망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 집에서 일하며 곁에 있어줄 순 없겠냐고 간곡히 요청하셨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혹여 제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집에서 일을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떠나야 할지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 후로 사모님은 점점 저와 가까워지셨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저를 미영 씨라고 부르던 사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을 놓아도 되겠냐고 물으셨어요. 친구 딸이기도 하니 좀 더 살갑게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저를 미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는데 사모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저는 새로운 엄마가 한 명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록 진짜 피가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드디어 세상에 제 편 하나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였죠. 제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지 몇 달 지났을 무렵 사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먹는 것을 토하고 입맛이 없다며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갈수록 안 좋아지는 몸 상태에 사모님은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은 가히 절망적이었어요. 사모님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의사 말로는 담관이 막혀 빠른 시일에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로도 암이 완전히 치료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진단이었어요. 사모님이 수술을 위해 입원하시기 전날 저를 불러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사모님 옆에 앉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어요. 내가 내일 수술 받는 거 미영이 너도 알고 있지? 네, 사모님 알고 있어요. 만약 내가 이번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내 방 화장대 옆에 있는 금고를 꼭 열어봐. 금고 비밀번호는 내가 방금 전에 문자로 보내놨어.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 내게 꼭 전해야 할 것들이야. 사모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못 깨어난다고 하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암도 꼭 나으실 수 있고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도 담담한 척하고 계셨지만 내심 이 상황이 두려우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제 말이 끝나자 사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며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영아, 나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해두는 거야. 내 친구도 췌장암은 아니지만 병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었거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니. 그러니까 약속해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금고를 열겠다고.
싫어요. 그런 약속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사모님이 돌아온다고 믿고 있을래요. 미영아,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 네가 이 집에 와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사모님 덕분에 제 엄마를 찾을 수 있었고 세상에 제 편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돌아오셔야 해요. 아셨죠?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그날 본 사모님의 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사모님의 수술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사모님의 아들을 통해 수술 후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제발 사모님이 버텨주시길 바랐지만 며칠 후 사모님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이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사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사모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나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순간들, 그리고 제게 진실을 고백하며 보여줬던 눈물까지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사모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까지 치른 후 저는 사모님이 안 계시는 집에 출근하며 쓸쓸함을 느꼈어요. 사모님의 아드님께서 사모님이 세상을 뜬 후에도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일해주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여느 때처럼 사모님의 방을 청소하다가 문득 사모님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어요. 금고는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대 옆 서랍장 마지막 칸에 들어있었어요. 저는 사모님이 알려주신 비밀번호로 금고 숫자를 맞췄어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는데 금고 안에는 예상보다 간소한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와 낡은 명함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 안에 접힌 종이를 꺼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의 초반부를 읽는 순간부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남긴다. 너에게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고 했지만 사실 한 가지 큰 비밀을 숨겼단다. 나는 사실 네 생모의 친구가 아니라 사실 네 어머니란다. 내가 너에게 말한 내 친구는 세상을 떠난 건 맞지만 너의 엄마는 아니란다. 친구까지 이용해 거짓말을 하고 생전에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한 나의 비겁함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엄마는 자신의 젊은 시절 미혼모로 저를 낳았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고 결국 저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대요. 이후 엄마는 처녀인 척 진실을 숨기고 이 집으로 시집 왔다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를 떠나보낸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엄마는 결혼 이후에도 매일 제가 떠올랐다고 해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항상 걱정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엔 제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저를 찾아냈다고 해요. 그런데도 엄만 저를 파출부로 고용한 이후에도 진실을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의 또 다른 자식, 즉 제 이복 동생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고 했어요. 자신이 미혼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친딸을 떠나보냈다는 이야기가 밝혀지면 아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할까봐 무서웠다고 해요. 결국 엄만 본인의 체면과 이해관계를 지키면서도 저를 곁에 두고자 했던 거라고 해요.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저에게 어머니로서의 애정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이 비겁함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만은 알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편지 마무리에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편지를 거의 다 읽을 때쯤 제 가슴 한구석에 깊은 섭섭함과 분노가 자리 잡았어요.
엄마는 결국 자기 안위를 위해 제가 친딸인 걸 밝히지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봤자 결국 엄마라는 사람은 부잣집에 시집가기 위해 처녀인 척 속인 무서운 여자였어요. 그리고 더 서글픈 건 엄마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 집안 아들로 알고 있던 그분이 알까 무서웠다는 점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진실을 알까봐 무섭다던 엄마는 엄마가 암으로 죽었다는 생각에 슬픔과 공허함을 느꼈을 내 입장은 배려해주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친구까지 팔아가면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당장이라도 이 위선적인 여자의 편지를 찢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결국 그 편지를 찢지 못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화나고 가증스럽고 역겨운 와중에도 그리운 마음이 올라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제가 미련해 보이시겠죠?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엄마가 생전에 저한테 잘해줬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그래도 한 번은 실수인 척하고 딸인 척하고 말해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엄마를 향한 감정은 사랑과 슬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미움이 섞인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남았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엄마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엄마는 제가 평생 그리워할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던 제 눈에 편지의 끝부분에 짧게 적힌 추신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편지와 함께 금고에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있을 테니 꼭 찾아가 보라고요. 그 변호사한테 저한테 줄 다른 선물을 맡겼다고 했고 제 머릿속에 아까 있던 낡은 명함이 생각났어요. 명함에는 김정수 변호사라고 쓰여 있었는데 저는 한참 동안 명함을 내려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답을 얻기 위해서라도 가야 했어요.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명함에 써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의 이름을 대며 여기로 전화 걸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니 휴대폰 속 들려오는 목소리는 안 그래도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흰머리의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저에게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주면서 엄마가 저에게 남겨준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고인께서 사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저한테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네, 여기에 미영 씨께 물려줄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현금 자산과 부동산, 주식 등을 남겨주겠다고 유언장에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재산으로 제가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적어놓았어요. 마치 엄마가 저지른 잘못은 재산으로라도 속죄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문서를 읽는 동안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 재산을 제가 받을지 말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굳이... 제 말을 들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곧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아무리 저를 위해 속죄하겠다고 재산을 남겨도 엄마가 끝까지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미움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원망을 담아 복수 하나를 하기로 했어요. 엄마의 치부를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대상. 이 집안의 아들이자 제 이복동생, 그러니까 사모님의 아드님으로 알고 있던 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엄마는 저를 만난 이후에도 친엄마인 걸 숨겼으니 이 정도 복수는 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주의 금요일 퇴근날 이복동생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따로 뵈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복동생은 꼭 따로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다행히 이복동생은 저에게 시간을 내주었죠. 약속 날인 일요일 날 카페에서 만난 이복동생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우습게도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내가 정말 이걸 말해도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수 없었기에 저는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저에게서 엄마의 비밀을 듣는 이복 동생의 표정은 묘했는데 그게 참 이상했어요. 뭔가 충격받은 사람의 표정으로는 안 보였거든요. 뭔가 심정이 복잡하고 슬퍼 보이긴 했어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든지 하는 이런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의문은 곧 풀리게 되었어요. 이복 동생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했어요. 우리 엄마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누나가 되는 분이 있었다는 거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신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네? 저는 이복 동생의 대답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어떻게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창고방에서 출생증명서와 사진을 발견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 추억을 회상하고 싶은 마음에 앨범을 꺼내려던 제 이복 동생은 우연히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저의 사진과 출생증명서를 봤다고 했어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그는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에 대해 뒷조사를 했고 제 엄마가 저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왜 알고 계셨으면서도 엄마에게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바로 따졌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길 수 있냐고.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냐고요. 이복 동생은 잠시 눈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둔 감정을 꺼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만지작거리던 이복 동생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글픈 미소를 머금었어요. 그 미소는 어딘가 힘없이 느껴졌고 억눌린 감정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솔직히 화도 났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실망감도 컸죠. 저는 엄마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식을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건 솔직히 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이 얘기를 꺼냈다가 엄마와 제 사이가 파탄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 싸운 적도 별로 없었고 엄마도 저를 혼낸 적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만큼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연히 화기애애하게 지낼 순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이세요? 엄마에 대해서요. 지금요? 여전히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본인만의 사정도 있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도 우리 엄마의 본바탕은 나쁜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라면 무조건 엄마 원망부터 했을 텐데. 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렇게 말하려고 나온 거 죽은 엄마한테 복수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셨고 엄마의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누님은 입장이 다르죠. 누님은 우리 엄마와 떨어져 지냈고 저는 그래도 엄마 밑에서 사랑받으며 살아온 입장이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같을 순 없죠. 이복 동생 입에서 나오는 누님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뭔가 드디어 이 사람이 저의 핏줄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실감나는 느낌이었어요. 이복 동생은 제 손을 잡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누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누님도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엄마의 선택으로 상처받았지만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지만 저도 노력해볼게요. 우리 엄마를 이해해보려고. 저는 그렇게 이복 동생과 대화를 끝내고 카페를 나섰지만 마음은 여전히 싱숭생숭했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그에게 말한 대로 엄마를 좀 더 이해해보기로 다짐했다는 거죠. 저는 마음 한편에 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사랑과 아픔을 품고 조금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진심이기도 했고, 이제는 그 진심을 받아들여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바탕으로 저는 제 적성을 살려보기로 했어요. 청소 관련 사업을 시작한 거죠. 청소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길 바랐죠.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 이복 동생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이복 동생은 청소 관련 사업은 한 적이 없어도 그래도 직접 본인이 사업을 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를 세울 때 알아야 할 세금 정보라던가 국가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복 동생에겐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회사 설립 후 첫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이복 동생과 엄마의 묘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복 동생과 함께 가는 길은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평온함을 느끼게 했어요. 마침내 도착해 묘소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함께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며 엄마가 하늘나라에선 편안하시기만을 바랬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예전처럼 마음이 복잡해지진 않았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엄마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져 갔죠.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랑도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요. 엄마가 선택했던 길은 분명히 틀린 부분도 있었고 저와 이복 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엄마의 모든 선택이 결국 우리를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엄마의 마지막 진심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엄마를 미워하는 대신 엄마가 남긴 사랑과 상처를 제 안에 품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미움은 더 큰 상처를 남기지만 이해와 용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은 때로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관계와 가족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단 걸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